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우리 집에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74시 되신 그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셨지요. 그러나 그 따뜻함이 도리어 화가 되어 지금은 매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후회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껏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가족에게 상의했더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려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의심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몸에 밴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의 바름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지쳐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일궈온 삶의 터전이며 추억이 켜켜이 쌓인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아기를 품은 사람을 집에 들이고 나면 그 평온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주소를 알게 되고 생활 패턴을 파악당하며 때로는 소중한 재산까지 노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으신 사례를 통해 어떤 사람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턱대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요즘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직감은 분명 옳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의 경험과 직감을 부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앞으로도 평온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기를, 그리고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오랜 벗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이 되시던 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한 모퉁이에서 정원을 가꾸며 잔잔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지요.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고 계실 때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40줄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앞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남자는 인상이 무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도 화초 가꾸는 게 취미라서요. 그러면서 꽃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가까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태경은 다시 그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마당 흙의 성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분은 흔쾌히 응애 마당에서 함께 흙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태경은 그분의 풍부한 지식에 감탄하며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고향 특산품이라며 탐스러운 과일을 한 상자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네라고 사양하시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게다가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홀로 사는 외로움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경의 방문이 점점 잦아진 것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그러다 거의 매일같이 그분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나물이 생겼어요. 재미있는 방송을 하는데 같이 보시지요. 혼자 있으면 밥 해먹을 기운도 안 나서요. 김태경은 늘 무언가 핑계를 대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저녁 때까지 머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기뻐하셨습니다.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홀로 사는 외로움이 누그러졌으니까요. 그러나 차츰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경이 집 안 곳곳을 유심히 살피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꽃병이 참 좋네요. 이 텔레비전 최신형이군요. 이 장롱도 꽤 값나가는 물건이겠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마음속엔 작은 불안이 싹텄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건 실례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김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김태경은 집안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늘 그랬듯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갑자기 일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돈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태경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면목 없지만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달에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분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간 김태경이 베푼 친절을 떠올리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던 것입니다. 그분은 은행에서 300만 원을 찾아 건넸습니다. 김태경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했고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와도 김태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앞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엔 새노움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경은 처음부터 그분을 속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앞집은 사실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빈집을 이용해 이웃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지요. 그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태경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은 채 그분은 깊은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살고 어느 정도 모아둔 게 있다는 것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겠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사람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짜 이웃이라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또 매일같이 찾아와 집안을 샅샅이 살피는 일도 없습니다. 이웃 간의 정은 분명 소중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해도 집안의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언니의 버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8배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부부 두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독서와 요리를 즐기고 계셨지요. 어느 가을날 그분의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계신가요? 저예요. 고등학교 동창 박순옥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순옥이라는 이름에 어렴풋한 기억은 있었지만 50년도 더 된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그리운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줄줄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축제 때 같이 연극했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 어찌나 무서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좋은 선생님이셨지만요. 졸업식 날 다들 부둥켜 안고 울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분도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순옥아, 정말 반갑구나. 박순옥은 무척 반가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동창회가 있었어요. 네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너를 기억하고 있더라. 그분은 동창회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한 탓에 안내가 오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순옥은 그런 그분을 살뜰히 챙기며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박순옥이 그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 후반의 여자로 과연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만에 재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박순옥은 선물로 고급 과자를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성껏 차를 우려 예시하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박순옥은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몇 해 전에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멀리 살아 좀처럼 만나지 못한다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박순옥의 처지에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같은 나이의 여자로서 홀로 사는 고단함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언제든 놀러 오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박순옥은 정기적으로 그분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박순옥은 늘 무언가 곤란한 일이 생겼다며 의논하러 왔습니다. 보험 절차를 모르겠어서, 관공서 서류가 어려워서, 가전제품이 고장났는데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그분은 정성껏 박순옥의 의논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고단함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남편의 손까지 빌려 박순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옥의 의논은 차츰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실 연금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큰일이야. 공과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길 판이야. 그분은 박순옥의 처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처지의 벗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조금씩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원, 다음엔 20만원, 그러다 50만원으로 액수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박순옥은 반드시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와도 박순옥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부탁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해. 수술을 받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 그분은 차츰 불안해졌습니다. 박순옥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멀리 산다더니 이번엔 아들이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해진 그분은 용기를 내어 동창 명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엔 박순옥이라는 이름의 동창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그 박순옥의 자세한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의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박순옥이라는 동창 기억하니?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순옥이라면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어울려온 그 박순옥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다음에 박순옥이 왔을 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강 선생님 기억나니? 이것은 그분이 임시로 지어낸 가공의 선생님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 강 선생님. 무서운 분이셨지만 좋은 선생님이셨지. 그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동창의 이름과 학교 정보를 알아내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상의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순옥은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빌려준 돈은 모두 합쳐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노인을 속여온 여자가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온갖 동창의 명부를 손에 넣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빌려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운 친구의 연락에 마음이 들떴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구체적인 추억을 확인하거나 다른 동창과 정보를 맞춰봤더라면 더 일찍 알아챘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운 옛 친구를 가장한 수법의 교묘함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옛 법과의 재회는 각별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또 옛 추억을 말할 때 두루뭉술한 표현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만약 오랜만에 친구를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다른 동창에게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추억을 물어보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동네 모임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2의 아내와 둘이서 살고 계셨습니다. 꼼꼼한 성격에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꾸리시던 분으로 동네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제도에 관해 발가 이웃들의 상담을 곧잘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봄날 그분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마흔 안팎으로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가죽 가방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차림새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혹시 댁의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시청 복지과에서 나온 정현우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명함에는 분명 시청 복지과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정현우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고령자 생활지원제도에 관해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어 그 설명을 드리러 찾아뵈었습니다. 정현우는 정중한 어조로 용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시청에서 온 정식 방문이라 여기고 정현우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정현우는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새로운 급여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우는 그럴듯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류에는 시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어 무척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도 있고요. 요양서비스 할인 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청 직원이 직접 설명하러 온 것이니 분명 사실일 거라 여겼습니다. 아내도 함께 설명을 들었고 두 분 다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현우는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와 연금 수급 상황 등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조금 멈칫했습니다. 계좌 정보까지 필요한가요? 정현우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급여금을 입금해 드리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지원액을 정해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이치에 맞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입이 진행될수록 정현우는 점점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예금 잔액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유하신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분은 슬며시 불안해졌습니다. 시청 절차치고는 지나치게 자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가족과 상의한 뒤에 정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자 정현우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번 달 말까지의 기간 한정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더는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정현우는 재촉하는 어조가 되었습니다. 모처럼의 기회이니 오늘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시청 제도치고는 지나치게 재촉당하는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한번 아들과 상의한 뒤에 정하고 싶습니다. 정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현우가 돌아간 뒤 그분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청에서 새 급여 제도 설명하러 직원이 왔는데 아들은 곧바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렇게 자세한 개인정보를 물으러 집까지 온다는 게 이상한데요. 우선 시청에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튿날 그분은 시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정현우라는 직원분이 오셨는데 복지과 직원은 놀란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정현우라는 직원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새로운 급여 제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은 시청 직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복지과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를 적은 신청서는 건네지 않았지만 만약 기입해 건넸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노인을 노리는 사기범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짜 명함과 서류를 만들어 시청 직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정현우는 그 후에도 다른 집을 방문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며칠 뒤 붙잡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함도 서류도 어찌나 그럴듯하게 만들었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에게 상의한 덕분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문가를 가장한 수법의 교묘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쉽게 믿는 직업의 사람을 가장합니다. 시청, 은행원, 세무사, 변호사 등 온갖 전문가로 행세하지요. 그러나 진짜 전문가라면 다짜고짜 가정을 방문해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 정보나 재산의 세부 사항은 대단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만약 그런 방문자가 온다면 먼저 소속처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함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전화번호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본 정식 연락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간 한정인이 결정하라며 재촉하는 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분처럼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꿰뚫어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 아내의 사촌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9에 아들 4명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도 일을 해서 평일 낮에는 그분이 홀로 집을 지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아들 4명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집안일을 도맡아 애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직장 동료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따르면 동료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큰 치료비가 필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돈을 마련하려고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신세도 많이 졌고 해서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들은 동료에 대한 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집 대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서 큰 돈은 어려워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저축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분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 내외에게 늘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분이 묻자 아들은 조금 미안한 듯 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은 큰 액수에 놀랐지만 곤란해하는 아들을 보고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에서 찾아오마. 이튿날 그분은 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무척 고마워하며 받아들고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다시 그분에게 의논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동료 아내 병이 생각보다 깊어서 추가 치료비가 필요해졌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라는 액수였습니다. 그분은 놀랐지만 진지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잇따라 비슷한 의논이 이어졌습니다. 수술비가 모자라요. 약값이 비싸서 큰일이에요. 입원비가 필요해졌어요. 그분은 차츰 불안해졌습니다. 아들 동료의 아내 치료비로 이미 3천만 원 넘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동료 아내는 어느 병원에 다니는 거니? 문병을 가고 싶구나. 아들은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건 사양하셔도 돼요. 아직 치료 중이라 면회가 안 돼요. 그분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설명이 전과 조금 어긋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전에는 회복되어 간다더니 지금은 면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분은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그 동료 아내 일 들었니?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 아내라뇨. 누구 말씀이세요? 그분이 자세히 설명하자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동료분 말씀이세요? 그분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살림을 함께하는 부부라면 그런 큰 이야기는 당연히 나누었을 텐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남편에게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들에겐 빚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시작한 투자가 실패해 큰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에게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동료 아내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전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분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돈보다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 큰 상처였습니다. 아들은 깊이 뉘우치며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전말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의 행동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었기에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큰돈 이야기는 신중히 다뤘어야 했어요. 며느리에게 상의했더라면 더 일찍 진실을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족이라는 소개와 신뢰가 악용될 위험성입니다. 이 경우는 사기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이름을 빌려 노인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들의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서 딸의 지인이 병에 걸려서 손주의 친구네가 사고를 당해서 이런 이야기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개라고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큰 액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째서 가족이 직접 나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들이 어렵다면 아들 자신이, 딸이 어렵다면 딸 자신이 상의하러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 오랜 지인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3세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조용히 나날을 보내고 계셨지만 이따금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마음의 의지처를 찾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분이 마당을 손질하고 있을 때 30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잔잔한 미소를 띤 무척 호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자는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너무 멋진 정원이라 저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됐어요. 그분은 정원을 칭찬받아 기뻤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준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과 함께 만든 정원이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자 여자는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홀로 외로우시겠어요. 여자는 한혜진이라며 자신도 부모를 여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는 정말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말투에서 한혜진의 마음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한혜진은 정기적으로 그분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늘 꽂히며 손수 만든 과자를 들고 와 그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한혜진과 이야기를 나누면 홀로 사는 외로움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한혜진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지낸답니다. 한혜진의 말에 따르면 그 모임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 방법과 떠난 이와 마음의 끈을 잇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분명 어르신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마음의 의지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모임인데요? 한혜진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회관에서 모임이 열리고 마음의 평안에 대해 배운다고 했습니다.
참가비 같은 건 일절 들지 않아요. 그저 다 같이 서로 의지하는 모임이에요. 그분은 한혜진을 따라 그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회관에는 20명 남짓한 중장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온화한 표정으로 그분을 따뜻이 맞아주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지도자라 불리는 60줄의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구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처음엔 흔한 인생론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특정한 가르침이나 사상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떠난 가족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함으로써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처음 듣던 이야기와 실제 모임의 내용이 다르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혜진과 다른 참가자들이 워낙 친절하게 대해주니 좀처럼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한혜진의 방문은 한층 더 잦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차츰 특정한 책이나 교재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교재로 배우면 남편분과 마음의 끈이 깊어진답니다. 처음엔 몇천 원짜리 책이었지만 점점 고가의 교재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 강좌는 보통 500만 원인데 어르신께는 특별히 300만 원에 드릴게요. 그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데 어째서 그토록 큰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한혜진은 열심히 설득해 왔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위하는 일이라 여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300만 원을 치르고 강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좌의 내용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비싼 강좌와 상품 판매가 중심으로 마음의 평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불안해진 그분은 딸에게 상의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입이에요. 속고 계신 거라고요. 딸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 단체가 문제 있는 사입이 조직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액의 헌금과 상품 구입을 강요하고 가족관계를 파탄내는 사례가 숱하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조언으로 그분은 한혜진과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한혜진은 처음엔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그분이 단호히 거부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이세요. 이런 태도로는 남편분도 편히 가시지 못합니다. 한혜진의 돌변한 모습에 그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경찰에 상의하고 그 사입이 단체를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피해는 300만 원으로 그쳤지만 같은 단체에 수천만 원을 헌금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제 외로움과 먼저 간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이용당한 거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종교나 사상을 이용한 사기의 교묘함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빈틈을 찾아 교묘히 파고듭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용합니다. 참된 종교나 사상이라면 거액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이나 벗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마음의 의지처를 구할 때 이런 권유를 받는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벗에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냉정한 제3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약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아기를 품은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이기에 알아챌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짜고짜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면 우선 길 가나 대문 앞에서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옛 친구라면 전화 연락부터 시작해 서로의 근황을 확인한 뒤 만날 약속을 잡겠지요. 그러나 아기를 품은 사람은 처음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밖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대가 던지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보통의 대화라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품은 사람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혼자 사세요? 가족은 가까이 계세요? 평소엔 어떻게 지내세요? 저축은 어느 은행에 하세요?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면 분명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이나 재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캐묻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상대 이야기의 일관성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야기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과 이번 이야기가 다르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동창이라 자처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선생님 이름이나 교사의 모습을 물어보십시오. 진짜 동창이라면 자세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 직원이라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부서의 자세한 위치나 상사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시간적인 압박도 큰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 결정해 주세요. 내일까지 한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습니다. 이런 말로 재촉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냉정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수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먼저 가신 남편분을 위해서예요. 이웃분들도 다 협력해 주셨어요. 이런 말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자극해 옵니다. 분명 사람을 돕는 일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속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권위의 악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에서 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소개로 왔습니다. 이런 직함을 대는 사람이 방문해 온 경우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속처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라면 확인하는 것에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지나친 친절도 사실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초면인데 지나치게 친절하다, 비싼 선물을 안긴다, 자주 찾아온다 같은 행동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진짜 친절은 좀 더 자연스럽고 은근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방문자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적인 신분증이나 사원증 같은 것의 제시를 요구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속처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결정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가족과 상의한 뒤에 정하겠습니다 라고 답합시다. 혼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빌려주세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위험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일은 절대로 피합시다. 은행 계좌번호, 연금수급액, 저축잔액, 가족 연락처 같은 것은 결코 알려주어선 안 됩니다. 위화감을 느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은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상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어딘가 수상한데 하고 느끼는 마음을 부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직감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와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의 준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 이것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어맞는 말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대책은 방문자에 대한 대응 원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상대에게 맞추게 되기 쉽지만 자기 나름의 분명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약속 없이 찾아온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우선 현관 앞에서 용건을 물어봅시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현관 앞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시청 직원, 은행원, 경찰관 등 공적인 입장의 사람을 자처하는 경우엔 거리낌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시다. 실례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말하면 진짜 직원이라면 흔쾌히 응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아도 돈 이야기를 들어도 한번 가족과 상의한 뒤에 정하겠습니다 라고 답합시다. 재촉을 당해도 저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연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과의 협력 체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홀로 사는 분도 가족과 함께 사는 분도 가족과의 정보 공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가족의 비상 연락처를 전화기 근처에 잘 보이도록 적어둡시다. 수상한 방문자가 왔을 때 곧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전화한 뒤에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근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족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한 방어책의 하나입니다. 옆집 이웃과의 적당한 왕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과 서로 살펴주는 체제를 만듭시다. 요즘 이상한 사람 안 왔어요? 수상한 차가 서 있지 않았어요? 이런 정보 교환은 동네 전체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또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한마디 일러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하루 집을 비웁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상이 생겼을 때 알아채 줄 수 있습니다. 방범 설비의 활용도 요즘 시대에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인터폰이 있다면 반드시 화면으로 상대를 확인한 뒤 응합시다.
문 안전고리도 방문자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걸어둡시다. 가능하다면 현관의 방범 카메라를 다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요즘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녹화 기능이 있으면 만일의 경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중요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방문자가 있었을 경우 날짜와 시간, 상대 특징, 용건 등을 간단히 적어둡시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왔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전화로 권유나 의논이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깁시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는지 기록해 두면 그 패턴을 찾기 쉬워집니다. 상의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동네 경찰서 전화번호, 시청 상담 창구, 소비자센터 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둡시다. 또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의 연락처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않고 곧바로 상의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거절할 용기와 기술도 익혀둬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 나이는 상대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연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지 않으면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거절의 말을 평소에 연습해 두기를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매끄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패턴을 익히지 않는 궁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장을 보러 간다. 같은 시간대에 병원에 간다. 같은 규칙적인 생활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예측하기 쉬운 패턴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바꿔보거나 다른 길로 다녀보는 등 약간의 변화를 주면 아기를 품은 사람에게 행동 패턴을 익히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갱신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기 수법은 늘 새로워집니다. 시청 소식지, 경찰의 안내, 뉴스 등으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사기가 있다더라는 정보를 주고받읍시다. 지식이 있으면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마음가짐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아라고 과신하지 않고 늘 주의 깊으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경질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경계심을 지니면서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도 소중히 갖고 간다. 그 균형이야말로 충실한 노후 생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이야기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소중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일궈온 평온한 삶,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추억이 가득한 보금자리, 정든 동네에서의 생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5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이웃, 그리운 옛 친구, 전문가, 가족의 소개, 마음의 의지처,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쉽게 믿는 관계를 악용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따뜻함, 예의 바름,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우리가 길러온 미덕이 도리어 무기로 쓰이는 것만큼 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는 것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계심을 갖는 것입니다. 신뢰와 경계는 결코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중해지는 것을 이해해 줍니다. 재촉하거나 의문을 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뒤에 정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쓰십시오. 이것들은 결코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당연한 대응인 것입니다. 또 만약 위화감을 느꼈다면 그 직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뭔가 이상한데, 어딘가 수상한데 하고 느끼는 마음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일러주는 귀중한 경고입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끌어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행정기관까지 상의할 상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일로 상의하긴 부끄러운데 라고 여기지 말고 일찌감치 상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어느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소의 작은 마음가짐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현관에서의 한마디, 가족과의 연락, 이웃과의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큰 안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연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차가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함으로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입에 올리는 그때 말하지 못했어 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께서는 결코 입에 올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용기,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강단, 상의해야 할 때 상의하는 지혜, 이것들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우리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곳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란함, 친구와의 정, 혼자만의 시간의 충실함, 이 모든 것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부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네 전체가 서로 의지하는 정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혹시 지금 걱정되는 일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누군가에게 상의하십시오. 작은 걱정거리도 일찌감치 상의함으로써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하루하루를 안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앞으로도 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심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의견도 들려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많은 분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건강 잘 챙기시며 지내시기 바랍니다.